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종료 가능성까지 말했는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한미 관계가 떠밀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사드가 기습 배치된 과정과 관련해 누가 협상과 결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앞두고 경북 성주 주민들이 미군이 드나드는 길목을 막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 영향평가 없는 사드 반입은 불법이라며 정부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11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당선 후 구성할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24%의 지지를 얻어 격차가 1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 가운데 단원고 박영인 군의 교복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은 같은 반 남현철 군의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유해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가족들은 수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혈맹을 강조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는 한국이 내라. 끔찍한 한미 FTA는 당장 폐기할 수 있다. 모두 트럼프의 말입니다. 이건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와 한미 FTA를 패키지로 제시하면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장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대선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닌 것이든 아니면 자발적 결정이었든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책임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내는 게 맞다면서 이미 통보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I informed South Korea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 사드의 성능이 뛰어나단 말도 곁들였습니다. It's a billion-dollar system. It's phenomenal. It's the most incredible equipment you've ever seen.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하는 장비로 한국이 필요한 장비란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드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hy are we paying $1 billion? But 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 한미 FTA는 파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It's a horrible deal made by Hillary. It's a horrible deal, and we're going to renegotiate that deal or terminate it.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렇긴 하죠. 여러 차례 대선 국면에서도 들어왔지만 사드와 한미 FTA 관련 발언 상당히 직설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트럼프 발언의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앞서 리포트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함축적으로 말하면 사드와 FTA 기존 합의를 파기하자는 겁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미국이 사드 본체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통보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미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겠지만 한국의 비용을 대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도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와 함께 주요 재협상 목록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두 축의 안보와 통상인데 두 축 모두를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트럼프가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트럼프가 오랫동안 기획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취임 100일입니다. 내치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40% 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아메리카 포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무역 협상은 바꾸고 동맹국을 안보 무임 순차국으로 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가 이미 이제 말은 쏟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큰 관심인데 워싱턴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번 발언이 내부의 조율을 거쳤는지 돌출적으로 나왔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서 백악관이나 상무부 국방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먼저 엄청난 요구를 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되돌리려 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 압박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돌출 발언이라고 해도 한미 관계는 일대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른바 한국 건너뛰기라는 우려가 계속됐는데요. 이젠 한미동맹보다 미중 관계가 더 긴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차병건 특파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와 운영은 미국이 돈을 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우리 정부는 오늘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뒷받침할 약정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약정서를 실제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로 결정됐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실무단 협의로 공식적인 과업 약정서가 작성됐고 약정서에 사드 체계 장비와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약정서에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약정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까지 2급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약정서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합참의장과 방사청장 등을 소집해 긴급 고위정책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우리 정부의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경제부처 쪽은 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내라 이 부분도 그렇지만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더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압박용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정부는 진입하기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협상용 발언으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의 압박성 발언의 빈도나 수위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러스 상무장관이 연이어 한미 FTA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종료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을 폐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이후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당장 재협상이나 종료를 요구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FTA 협정이 폐기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지만 미국이 입을 손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협상 우선순위는 한미 FTA가 아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재협상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한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상당수 통상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각국과 맺은 협정을 평가한 종합무역보고서가 나오는 오는 6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갑자기 딴소리를 한다 이런 겁니다.
정말로 미국의 입장이 돌변했든 아니면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수용을 했든 올 초부터 사드 배치를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밀어붙여왔던 정부의 책임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운영을 인정하고 쐐기를 박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안보 사안을 대선을 눈앞에 두고 확정짓는 듯한 모습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1월과 3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실장이 사드 조기 배치 강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황교안 대행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조기 배치까지 1년 과정의 책임자였고 그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황 대행은 사드 비용 부담을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나 직접 통화한 당사자입니다. 공식 입장으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황 대행은 10억 달러 부담 요구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언뜻 보면 느닷없는 트럼프의 황당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고 잘 들여다보면 미국이 한반도 위기라는 국면에서 사드 플러스 FTA 이런 카드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트럼프의 의도는 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태훈 기자, 트럼프가 오늘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발언만을 놓고 보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일단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된 발언은 네타 협상 과정에서 봐왔듯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 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최종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주겠다고 공언했는데 26일에는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별로 없죠,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통수를 맞았다, 황당하다 그런 거지만 실제 펜스 부통령이 올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게 지난 16일입니다. 예.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계속 언급되던 때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철갑과 같이 굳건하다면서 우리말로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혈맹과 같은 표현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는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를 리폼하겠다. 그러니까 수정하자, 뜯어 고치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사드와 FTA를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재협상 얘기는 안 나왔다면서 수습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조였다. 펜스 부통령이 어떤 암시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던 거고. 근데 북핵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에서 모두가 이제 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의 강경 대응과 발언,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것을 좀 더 키웠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했듯이 흥정이랄까요? 이런 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을 향해서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라거나 또 항공모함보다 강한 매우 강력한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무적 함대가 한반도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칼빈슨 항공모함 전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거짓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김일성 생일이나 북한 창군절 등 4월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트럼프식 언행이 불필요하게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녔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공개된 이상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을 테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우리가 사드와 관련해서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치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천억, 그죠? 1조 5천억은 전액 미군 부담이고. 그러니까 저게 저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이 이거 다 미군이 부담하고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문답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갑자기 내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미국과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됐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다. 협상 과정을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 미국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 정부, 한미 간의 어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협상 때의 일본과도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꼴입니다. 당시에도 밀실 외교 논란이 불거졌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모습인데요. 사안은 다릅니다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당장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근데 뭐 협상이라고 말은 했는데 정부가 이제 한 12일 뒤면 바뀌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는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군요. 네, 사드가 이미 사실상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11일 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졌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가 큰 부담을 안겨준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책임져야 할 일들을 계속 이 정부가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대목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자,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 주민들 반발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성주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자, 오늘 성주 주민들이 미군에 사과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주 골프장 옆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지난 26일 사드 기습 배치 과정에서 미군이 웃으면서 핸드폰 촬영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주민이 쓰러지고 다치는데도 웃으면서 촬영한 것을 보면서 모욕감과 참담함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마을로 와서 공식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미 사드가 지금 야전 배치가 됐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죠.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건데 현지 상황은 계속해서 긴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태풍 전야처럼 마을이 조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충돌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는 캠프 캐럴 미군 주둔기지가 있는데 그 주둔기지에서 이곳 성주 골프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거나 골프장 밑에 있는 진박교 삼거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진박교 삼거리 옆에 있는 농로를 주민이 트랙터 2대로 막아섰습니다. 이 농로는 이곳 소성리 주민의 사유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2시 40분쯤 경찰이 그 트랙터가 있는 곳에 와서 트랙터를 끌고 가고 또 트랙터 위에 있던 주민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4시 10분쯤에는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골프장에 있던 그 미군 3명이 승용차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면 비켜주겠다 이렇게 막아섰고 결국 경찰이 투입돼서 주민을 끌어냈고 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배치지인 성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주로 저희도 성주 주민들 움직임을 보도를 했지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김천 아닙니까? 김천 쪽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성주 골프장은 이곳 성주군 시가지보다는 김천 시가지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김천 주민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김천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유세를 벌였는데 이곳 유세장에 주민들이 가서 사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어제 촬영된 영상을 보시면 사드 미사일이 북쪽 김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때문에 김천 주민들은 이 보도를 본 후 더욱더 불안해하고 반발도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자, 사드 배치 문제, 이게 갑자기 돈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죠.
자, 도대체 미국과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한 채 사드를 배치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법상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도 환경부와 평가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착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며 비판했습니다. 3단계에 걸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특히 성주골프장 부지 총 148만 제곱미터 중 30만 제곱미터만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한 것도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공청회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미군 모두 부대 설치가 아닌 야전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조 원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변은 운용비를 한국이 부담하면 국회 비준 대상이라며 협정 내용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놓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지요. TV토론에서도 여러 번 확인이 된 부분인데 자, 오늘은 일제히 비용 부담 요구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를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강매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기라고 주장해왔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작업 중단과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국회 비준 절차 선행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비용 분담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설득을 하겠다고 말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드 강매하는 것이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JTBC 구석승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은 집권 후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총리와 주요 청와대 인선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선 당일 또는 다음 날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확정 통보를 받게 되면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청와대 주요 수석을 발표하고 직무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외교안보수석을 우선 발표하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도 이때 발표될 전망입니다.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내각 인선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가 강요 재청권을 행사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역이나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도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내각에게도 힘이 실립니다. 청와대가 결정하고 행정부처가 집행하는 청와대 출장소 개념에서 탈피하고
연대 책임제를 통해 내각과 국무회의가 하나의 팀으로 공동 책임을 지며 선대위안 관계자는 인선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인선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책임 총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아예 추천 권한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게는 차기 정부 준비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차기 정부 구상의 핵심은 책임 총리제입니다. 책임 총리가 주도적으로 국가 개혁 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책임 총리 추천도 국회에 맡깁니다.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책임 총리의 추천을 받아 책임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내각이 추진해 나갈 국정과제 역시 국회 내 정당 간 상설협의체에서 정할 것이라고 안 후보는 밝혔습니다. 다른 정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사십성 미니정당이란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차기 정부 구성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그 공동정부 준비위에 그 대표님께서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김 전 대표 역시 안 후보 지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르면 오는 일요일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인 지난 4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 5,000년 가난을 해소시켜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전 JTBC 토론에서도 가장 닮고 싶은 역사 속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을 꼽았고 어제 구미를 찾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오늘도 TV 토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홍 후보 측은 고무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수표를 끌어모아 이대로 상승세를 유지하면 다음 주 초에는 지지율 20%를 넘겨 안철수 후보와의 역전 현상,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 뒤 지금까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6번에 걸쳐 찾은 홍 후보는 내일부터 부산 경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던 바른정당에서는 현역 의원 탈당자가 나왔습니다. 후보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단일화 카드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탈당자가 더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은재 의원은 개별 탈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지 개별 행동은 맞지 않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 이은재 의원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은재 의원을 포함한 비유승민계 8명은 조찬 회동을 한 뒤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3자 단일화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단일화가 문재인 후보를 꺾을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유승민 후보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유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가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의원의 탈당 소식에 유 후보 측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썩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가는 사람 안 잡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유승민계 의원들도 이은재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 탈당자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보수층과 50대에서 안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양강 구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 안철수 후보는 24%였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일주일 전보다 올랐습니다. 프레시안의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서 표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일주일 만에 안철수 후보는 보수층 표심에서 16%포인트가 낮아졌고 반면 홍준표 후보는 16%포인트를 더 얻어 보수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각 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50대 지지율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32%로 여전히 역대 대선에 비해 변동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다음 달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가 모두 4,247만 9,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이 5년 만에 3.6%포인트 늘어 24.4%가 되면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반면 30에서 40대 유권자는 수나 비중에서 모두 줄었습니다. 세월호 내부에서 미수습자들이 쓰던 물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현철 군 가족이 참사 1,108일 만에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었고 참사 당시 6살이던 권혁규 군의 장난감도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 세월호에 탔던 안산 단원고 희생자 이다운 군이 작곡하고 미수습자 남현철 군이 가사를 쓴 노래 사랑하는 그대여입니다. 현철 군의 아버지는 팽목항에 통기타 한 대를 놓고 음악을 사랑하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참사 1,108일 만인 오늘 아들의 가방과 지갑, 학생증이 먼저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남경원 씨는 그동안 흔적도 찾지 못해 배 안에 없는 줄 알았다며 이제 가방이 아니라 아이를 찾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반인 미수습자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가족도 오늘 유류품을 받았습니다. 권 씨의 아내 고 한윤지 씨의 가방과 그 안에 든 혁규 군의 장난감입니다.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정작 가족들이 기다리는 미수습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선체조사위에서 그 복원시키려 가져갔고 가방에 장난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9명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뿐이에요. 가족들은 5층 전시실을 절단해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부 수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인 목포신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운데서 같은 반 친구 2명 유류품이 어제 오늘 해서 잇따라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월호 선체가 보이는 철제 담장 앞입니다. 이렇게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직 9명이 배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영인군의 얼굴과 그리고 현철 군의 얼굴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영인군의 명찰이 달린 교복 상의가 발견됐고 오늘 오전에는 현철 군이 쓰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현철 군의 가방은 검은색 작은 백팩인데 이 안에는 진흙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몇 가지 옷가지가 있었고 또 이 학생증 얼굴과 다르지 않은 이 사진이 붙은 학생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영인군과 달리 현철 군은 그동안 전혀 유류품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상당히 애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참사 발생 1,108일 만에 오늘 가방이 가족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평소 저희 취재진에게 아주 살갑게 인사를 먼저 건네던 현철 군 아버지 남경원 씨는 오늘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색은 현재 선체 내부의 3, 4층, 그러니까 총 5개 구역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미수습자 유류품이 이제 발견된 지점, 여기도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네, 준비된 그래픽을 함께 보시면 두 학생의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된 곳은 4층 좌현, 그러니까 바닥 부분입니다. 쌓여있던 진흙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애초에 물건들이 여기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수와 중앙부 객실 부분에서 있었던 것이 침몰 과정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세월 속에 바닥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은 현재 철기둥 말고는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4층 선수와 중앙부에 수색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반인 미수습자 권재근 씨의 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오늘 발견됐는데 오늘 3층 중앙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철제 벽 사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역시 이 권 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크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처럼 애초에 수색팀이 미수습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부분과 유류품들이 있던 부분이 서로 크게 위치가 다르지 않다 보니까 미수습자 발견에도 조금씩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가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가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약 1시간 반 전쯤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마쳤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5층 전시지를 분리하는 문제로 논의를 했는데 이 전체를 분리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전시실을 분리를 하면 4층 선미,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있던 부분으로 진입이 쉬워지는 것인데 5층 전시실을 전체를 떼어낼지 아니면 부분만 떼어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체 다 선체에서 떼어내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색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으로 그야말로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점과 인력 감축 계속해서 계획 중이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올 6월부터 전체 지점의 80%인 101개를 줄여 25개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지점 수를 대폭 줄이고 모바일 뱅킹 등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폐점 지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타지 발령과 육아 문제 등 폐점 후 겪을 어려움을 인터뷰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좀 타지 발령이 나게 되면 가긴 가야죠. 근데 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의 생활들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죠. 가서 만약에 합숙소로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 없어져? 다른 은행들도 매년 수백 명이 희망 퇴직으로 떠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구조적 일자리 감소의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에선 로봇이 경비원 역할을, 일본 백화점에선 안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던 물류 작업마저 로봇으로 대체하는 등 일자리 잠식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자, 대선 주자들은 연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죠. 이게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를 잃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오히려 있던 일자리마저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웬만한 일자리는 다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불안하죠.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솔직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1,041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체 방안을 이제 우리 후보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이제 공약을 좀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지 말고 불확실한 일자리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자가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는 돈 외에 옷값 8천만 원을 최순실이 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동 자택의 2층에서 최순실이 현금을 가지고 직접 내려와서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자 홍모 씨가 오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박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13년 10월까지 옷을 만들던 인물입니다. 홍 씨는 박 전 대통령 당선 뒤 청와대에서 300만 원씩 월급을 줬고 최순실 씨가 매달 1,000만 원씩 8천만 원을 별도로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선 전에는 자신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가 옷값을 말하면 최 씨가 2층에서 현금을 가지고 내려와 돈을 지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홍 씨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특검 판단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편 오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재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설립을 장시호 씨가 아닌 최순실 씨가 주도했고 센터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받아낸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을 바꾼 겁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보험 사기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억 원에 가까운 역대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 한 대가 정차합니다. 잠시 후 뒤편에서 승합차 한 대가 상향등을 켜더니 전속력으로 질주해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임신 7개월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100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내려다 제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인 1억 9,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이 폭주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순 추돌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도 제보자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만 보험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신고 건수는 3,769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 무면허 운전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내용 조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를 내버려두면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은폐까지 시도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모 씨 부부는 10대 여중생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올해 초 각각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윤 씨 측 변호사 홍모 씨는 지난달 A양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될 일이 있다며 연락했습니다. 가해자 윤 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 화면 자체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손으로 써서 보내주면은 은폐를 준다. 홍 씨는 A양에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추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뭐라고 할래? 뭐라 해야 되지? 애기가 있는데 두 명 다 이렇게 구속되어야 되는 건지 감옥에 가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 돈을 준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그러니까 피고인들이나 변호사인 나한테 돈 같은 거를 뭐 받기로 한 적 있어?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진짜로. 편지는 네가 쓴 거야. 내가 쓰라고
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증인을 서주면 그 대가는 지급해주겠다. 그런 증인 좀 서달라고 얘기한 건 맞아요. 피해자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사실하고 다른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선서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위증의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벌어진 폭행과 성추행 실태를 JTBC가 보도한 이후 경찰이 어제 학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선 횡령 등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와 달리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도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0년 전 지리산 자락의 털을 잡은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 간디학교입니다. 간디의 이념을 계승한 학교답게 모든 교사와 학생은 해마다 비폭력 서약서를 작성하고 낭독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른바 식구총회가 열립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 한데 모여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오랜 전통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글로 써와서 그거를 식구들한테 읽어주고 같이 토의해서 하는 거라 좀 정당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해의 한 중학교는 2년 전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가족 캠프 등 정기적인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한 공개라는 겁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책임 있게 10년, 20년을 끌고 갈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하고. 또 일반 학교와는 다른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사회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만큼이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유력한 마크롱 후보와 아내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15살 제자와 유부녀 교사의 만남에서 시작했는데요. 24살 연상인 아내를 위한 마크롱의 노력이 프랑스 대선 판도를 흔드는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중도 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아내 트로노입니다. Elle aura à ce moment-là ce rôle, cette place, cette exigence. Elle l'aura à mes côtés. 23년 전 15살의 마크롱은 연극을 가르치는 여교사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크롱의 뺨에 트로노가 키스를 해줍니다. 하지만 부모는 둘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을 전학시키고 18살이 될 때까지는 그를 가만 놔두라고 트로노에게 요청합니다. 마크롱을 가르쳤던 영어 교사는 인정받기 위해 마크롱은 성공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에게 여교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 실수가 아니었고 트로노에겐 남편을 떠나 자신에게 온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39살로 젊은 마크롱이 미숙해 보일 수 있는데 연상의 아내 덕분에 성숙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과 24살 연상의 퍼스트 레이디가 나올 것인지 유럽의 운명을 가를 선거전에서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자, 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돌고 돌아 안철수입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예. 예, 오늘 결국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입장 발표는 아직 안 했죠? 예, 입장 발표는 예.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예. 상당히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안 좋게 끝났었는데 다시 힘을 합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1년에요. 이른바 예.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 두 사람 본격 인연을 맺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멘토 1순위로 꼽은 게 김종인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김 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경험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고 안 후보는 출마하겠다라고 의견이 좀 갈리면서 서로 좀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거쳐서 6년 만에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볼까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그다음에 다시 민주당. 그렇습니다. 다시 민주당에서 다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안 후보 쪽하고 굉장히 안 좋게 끝나서 사실 그 후에 거의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합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와 멀어지고 나서 그해 12월에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받아서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한나라당의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상당한 신뢰를 보였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원래 안철수 후보의 멘토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건 언론들이 멘토라고 쓴 것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들어갔고 당시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만에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한나라당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대선 전에 이제 나왔고 그랬다 한동안 뭐 어느 정당 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다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민주당으로 들어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으로 지난해 1월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아주 화려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런데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좀 비난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김 전 대표의 그 국보위 참여를 전력을 좀 언급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입은 원칙 없는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서 굉장히 날을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이제 강하게 하면서 호남 쪽을 이제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국보위라는 게 이제 50 신군부 쪽에 구역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최근이죠. 3월에 다시 이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 정치를 비판하면서 당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전이맨이다 이렇게 전이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야구에서 이제 한 팀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팀 저 팀을 좀 전전하는 그런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김혜미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 이전 선거에서는 몇 번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숨은 샤이 찾기입니다. 요즘에 그 선거를 앞두고요. 여론조사와 현재 민심은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따라 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왜 주위에는 문재인 찍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론조사가 안철수가 낮게 나오느냐. 우리 지지층에서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 않더라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는 제 경우에는 현장 민심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저를 많이 지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박주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짐승한테 여론조사한 거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은 문재인 찍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왜 민심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갤럽 발표가 났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저기 나옵니다. 응답률이 24%니까 10명 중에 약 7.5명 정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지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유보층이 11% 정도 나옵니다. 저건 어느 선거 때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이들 중 다수가 실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밝히지 않는 샤이 지지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뭐 박지원 대표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모두 주장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 보수층이고 그리고 또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노인층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이제 자신들을 지지하는 샤이층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샤이층이라는 얘기인데 뭐 별별 샤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이름만 앞에다 뭐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 때문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뭐 샤이 뭐 이름에 다 샤이가 붙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사실 모든 진영에서 샤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 이제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도 예. 그 얘기를 좀 샤이 합니다. 문재인도 있다. 예.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후보들이 이렇게 샤이샤이를 얘기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샤이샤이를 예. 얘기하니까 모든 후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격려이자 뭔가 비판이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문재인 선대위 측에서도 지금 2위 지지율 격차가 가장 이제 좁은 지역이 광주와 전라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호남 지역에 가면 샤이 문재인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뭐 한 봐야지 이런 맞나요? 봐야지 이런 사투리인데요. 네 이런 예, 호남 사투리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좀 물어봤더니 이런 샤이층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표심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으로 이해한다. 이런 설명이 좀 돌아왔습니다. 샤이 문재인, 샤이 안철수, 뭐 샤이 홍준표 다 있다는 주장인데 그만큼 나중에 가면 내 표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결국 선거 당일에 개표를 해보면 알겠군요. 샤이가 실제 있었는지 누가 샤이인지. 그때 열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어 주말 나들이 할 때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인데요. 이제 열흘 남은 대선을 주제로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출연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룸 직후에는 JTBC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반장이 출연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토론이 어떤 내용인지 각 당 후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